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마케돈 예민수입니다. 화요일입니다. 어제는 이제 주말 사이에 있었던 북한의 유화적 제스처, 한반도의 긴장 완화 이런 것들로 외국인이 좀 주식을 사주기를 기대했는데 외국인이 매도했죠. 주시장에서 매도하면서 지수가 약했고요. 특별히 코스닥 시장은 지수가 1%나 밀려났는데 제약 바이오주들이 힘을 잃으면서 주가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기대감들은 있는데 기대감이 남북 경협, 대북 관련주만 보이고 나머지 주식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문제이고 투자자들에게는 오히려 그런 게 조금 더 상대적인 소외감이랄까요? 그런 걸 가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우리 야간 선물 마이너스 0.03% 약보합이었고요. 미증시가 전반적으로 좀 혼조세였습니다. 다우가 0.05% 크진 않았고요. 나스닥도 0.2%. 미국은 이제 다시 국채금리가 3% 눈앞에 두면서 1월 말에 있었던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가 발목을 잡았는데요. 과연 우리 시장에 어떻게 새로운 영향을 미치게 될는지 분석하고요. 전략 세우겠습니다. 출발 마케돈 1부 장용혁의 마켓 시그널로 시작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예요. 장용혁 팀장님과 함께 시장 흐름 읽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사실 제일 개인적으로 제가 뭐 궁금한 것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거라고 믿어서 여기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제일 궁금한 것은 미국의 금리 우려가 또 시작된 거냐. 그거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준비하셔서 첫 번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된다고 하고 그러면 외국인들이 좀 그동안 눌렸으니 한국 주식을 사줄 걸로 생각하는데 그것도 또 그렇게 생각만큼 믿음지는 않아요. 나타나진 않아요. 그런들이. 그 부분부터 좀 볼까요? 어제 외국인들이 현물 3천억 팔았어요. 선물 얼마 팔았죠? 어제 외국인들 선물 안 팔았어요. 선물은 팔지 않았죠. 샀죠. 만약에 어제 현물단에서 제로 찍고 선물에서 3천억 팔았으면 저도 실망을 굉장히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제 시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아침 방송에서 다 충분히 예견 가능한 일들이었어요. 뭐 삼성전자 불리할 이유 없다. 뭐 금요일날 애플이 많이 빠졌지만 삼성전자한테 똑같이 불리하게 읽지 않는다. 어제 삼성전자 뭐 안 좋지는 않았잖아요. 그리고 대북 이슈 관련돼서 이거 뭐 소설 쓰듯이 지금 얘기하는 거지만 시장은 어차피 기대감이고 어제 우리 찝어서 보여드렸던 종목들 있잖아요. 뭐 현대 로템도 있었고 전력, 뭐 한전, 뭐 LS 산전, 뭐 어제는 뭐 한국가스공사, 뭐 이런 곳들, 뭐 철강, 뭐 현대제철, 뭐 이런 부분들 어제 뭐 일제히 다 강세 띄는 모습 보입니다. 그럼 우리 이런 거 다 생각하면 과거에 한쪽으로 그냥 바이오 아니면 주식도 아니야 라고 보는 시장 분위기, 그런 쏠림 안 나온다라고 우리 보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제 바이오 쪽에서 또다시 이제 하락폭이 작지 않게 나왔죠.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을 시장에서 보면서 뭐 바이오가 빠져서 슬퍼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물론 바이오를 보유하신 분들은 어제 시장 슬펐겠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 읽으면 과도한 쏠림이 해소되는 움직임은 시장에서 봤을 때 이거 분명 호재입니다. 그래서 뭐 불리한 시장으로 읽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10년물 국채 수익률 3% 넘어가는 거는 뭐 좀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 역설적으로 한번 읽어보죠. 얼마 전에 무역 분쟁 얘기 한참 하고 있을 때 그때 시장이 우려했던 건 뭐였습니까? 미국과 중국의 마찰이 본격화되면서 글로벌리하게 성장 전망치를 떨어뜨리게 되면 이거는 펀더멘탈을 건드리는 요인이니까 이거는 뭐 좀 시장에서 반갑지 않습니다 라는 부분 얘기하고 있을 때 그때 국채 수익률 어땠어요? 밀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뭐 한동안 뻗어나가던 금리가 힘을 잃고 뭐 방향을 잃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국채 수익률이 다시 오른대요. 이거 역설적으로 한번 읽어보죠.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글로벌리하게 펀더멘탈 깨질 가능성 작게 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무역 분쟁 얘기가 막 나오고 있을 때 국채 수익률이 막 치고 올라가는 그림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채 수익률 3% 넘어가는 부분은 우리 3% 바깥으로 크게 벗어날 룸도 사실상 크게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 오히려 최근에 우리가 가장 많이 읽었던 뉴스가 무역 분쟁 관련된 뉴스였다라고 하면 이 또한 불리하게 볼 필요 별로 없지 않겠느냐. 만약에 이게 정말 트리거를 당기는 금리 텐트럼 이슈라고 봤다면
어제 18시,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6시 몇 초에 딱 국채 수익률이 3%를 딱 넘어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시장이 뭐 유럽 증시고 뭐 미 증시고 그냥 박살이 났어야 되는데 그런 그림들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가 넘어서 저는 시장에 주식을 팔게요. 이렇게 보는 시각도 아니라는 부분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요. 뭐 제가 준비한 내용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죠. 표 한번 보시면은요. 대한민국 투자자들은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선진국에 대비해서도 지금 한번 보게 되면 선진국의 상대 PER 값 보게 되면은 한 반값 정도 받고 있어요. 할인율 50%. 우리가 세일할 때 50% 세일이면 양잿물도 삽니다. 지금 반값 처리되고 있어요. 그러면 신흥국 상대 PER 값 한번 보게 되면 한 70% 정도 나오고 있어요. 30% 세일 구간이네요.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은 대한민국 시장 쌉니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회귀분석선에서 그냥 이론적인 계산을 한번 해보죠. 우리가 ROE 단 이 정도 나오고 있는 이 회귀선 아래에 있는 거는 저평가되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회귀선에서 선을 쭉 끌어올리고 거기에 걸맞는 PBR 값 끌고 온다라고 하면 우리 지금 1배수 채 안 되는데 뭐 한 1.5배수 이상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1배수에서 1.5배수 간다라고 하면 이론상으로 50% 오를 수 있는 시장이에요. 물론 뭐 이거는 말 그대로 이론적인 시장 이론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디스카운트 받고 있는 요인 결국 뭘까요? 우리가 뭐 대북 이슈도 있었고 뭐 잠잠해질만 하면 또 하나 터지고 뭐 배당이 낮았고 뭐 이익의 안정성이 떨어졌고 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뭐 지금은 없어진 프로로 알고 있는데 비정상회담을 보면서 외국인들 시각으로 대한민국을 보면 깜짝깜짝 놀랄만한 일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들 눈으로 봐도 깜짝깜짝 놀랄만한 일이 작년에 뭐 파이어 앤 퓨리 발언 이후에 굉장히 많았었는데 투자하는 사람들은 오죽했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가급적이면은 뭐 대한민국에 100 쏠 수 있는 거 한 50 쏘고 나머지는 뭐 대만이나 인도나 뭐 이런 쪽으로 투자한 쪽도 적지 않게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럼 그 중에 가장 큰 디스카운트 요인이라고 봤었던 대북 이슈가 최근에 뭐 안정세 쪽으로 흘러가고 있으면 이거는 뭐 말 그대로 우리 대한민국한테 불리한 요인은 절대 아닙니다. 게다가 여기 보는 것처럼 어닝이 살아있는 구간이고 어제 엘리엇이 본심을 드러냈죠. 네, 우리가 방송에서 얘기했었던 부분이에요. 엘리엇은 글로비스 안 갖고 있다. 얘네들 들고 있는 거 현대차 제일 많이 들고 있을 거다. 그 다음에 모비스 들고 있을 거다. 어제 엘리엇이 뭐라 그래요? 야, 합병 하긴 하되 몸통끼리 합쳐. 몸통끼리 합치고 지배구조 합쳐가라. 이 얘기 왜 하는 거예요? 결국 지들한테 제일 도움되는 방향을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이거 시장에서 이미 먼저 읽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이쪽에서 얘기하면서 요것만 얘기하면 너무 이제 자기 본심이 그대로 드러나니까 뭐 무슨 얘기 섞어야 돼요? 뭐 주주 환원도 뭐 좀 뭐 만들어주고 뭐 이런 얘기 섞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보는 것처럼 배당 끌어올려줘라 라는 얘기, 배당 성향 올려라 라는 부분들 주문합니다. 그럼 이거는 뭐 우리가 이번에 처음 보는 뭐 이슈가 아니죠. 그리고 우리 영업이익률 단 올라온 거, 뭐 물론 뭐 삼성전자가 상당 부분 끌어올렸습니다만 하이닉스가 그래서 일단 뻗ing겨주고 있는 뭐 주가는 어차피 어닝의 함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에 뭐 대북 이슈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반가운 이슈 맞죠. 그래서 여기 보는 것처럼 이 남북 정상회담 이 오기 전까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냥 역순으로 읽습니다. 폐쇄, 철수, 중단, 뭐 그리고 나서 뭐 가동, 착수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거예요. 정권별로 약간씩 좀 틀리죠. 그래서 이 정권 다르고 이 정권 다른 거니까 그 이전 움직임하고 조금씩 달랐던 이 분위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반복돼서 나오는 이슈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대북 이슈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를 끌고 시장을 보는 것도 사실상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만 어제 우리가 뭐 읽었었던 제목 하나를 제가 그대로 끌고 왔는데 통일보다 교역 환경 개선이 훨씬 빠르다. 북한의 이 철도는 잘 돼 있다.
열차가 많이 낡았다. 그럼 현대로템. 어제 현대로템 시세가 뜨거웠었죠. 뭐 북한은 뭐 광물 자원은 많아요. 광물 자원은 많은데 전기가 안 들어가서 이 채산성이 못 올라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전력, 뭐 한전도 있을 거고, 뭐 LS 한전, 뭐 두산중공업, 뭐 이런 뭐 현대건설기계, 요런 쪽들까지 포함하는 뭐 굴삭기 이슈까지, 뭐 이런 이슈들 충분히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통일은 멀지만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교역의 길은 굉장히 크게 열릴 것이다. 그럼 그 부분에 맞춰서 시장에서 시나리오 세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GS건설을 비롯해서 뭐 현대건설 비롯해서 뭐 수많은 건설사들이 일제히 다 밀고 올라가서 뭐 이 북한의 인프라 시설을 근대화 시켜주는 뭐 이런 움직임들이 급작스럽게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거보다 더 쉬운 거는 물건 갖다 넘겨주는 거, 뭐 차를 좀 넘겨준다든지 뭐 굴삭기 좀 넘겨준다든지 물론 그런 것들 매입처는 정부가 되겠죠.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땡큐죠. 예. 뭐 갖다 팔 수 있는 시장이 크게 열리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 그림은 통일부에서 따온 거니까 상당히 유토피아적인 발상을 안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길게 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라는 예. 거지 지금 당장 된다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또 상당 부분 낮춰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원래 주식시장이라는 게 펀더멘탈만 반영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의 기대치, 상당 부분의 상상이요. 상상력 좋은 분들이 주식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는 시장 분위기. 그렇게 되면 한쪽으로만 쏠려 있었던 분위기가 유지되겠느냐? 안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장이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시장 나쁘다라고 읽을 만한 뭐 시그널 없었고 오히려 한쪽으로 과하게 쏠려 있었던 분위기가 분산되는 게 시장 입장에서는 훨씬 좋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남북 정상회담을 이제 사흘 앞두고 소위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관한 이야기 먼저 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앞서 드린 질문, 미국의 10년 채권 수익률에 3% 이제 오락가락하는 그런 수준에서 다시 금리 텐트럼이 글로벌 증시 발목은 잡지 않을 것인가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금리가 올랐다라는 부분만 보면 네.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안 좋아라고 읽습니다. 그 이유는 1말 2초에 시장 빠질 때 우리가 주된 이유를 뭘로 들었어요? 금리 상승. 네, 금리 상승, 금리 네. 텐트럼 이 얘기만 계속 들었었기 때문에 그냥 얼마 안 된 일이고 그래서 금리가 뭐 3%를 노크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당장 받아들이는 건 아이고 그러면 내 주식 어떻게 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 조금 시계를 뒤로 돌려서 제가 금리 막 올라갈 때 얘기했었던 거 제가 얼마 전에 2018년 되돌아 보는 2018년 증시를 보여드릴 때 금리 때문에 빠진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1말 2초에 확 빠지고 나서 시장 막 채워가는 분위기. 그때 제가 방송에서 맨날 뭐라 그랬습니까? 올드노멀이 정상이다. 경기가 올라와서 성장률 전망치가 올라가고 물가 올라가면 금리 올라가는 거 이게 어떻게 비정상이냐. 이건 정상인 그림이다. 우리가 너무 오랜 기간 뉴노멀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올드노멀이 마치 좀 낯선 것처럼 느껴지는 것 뿐이지 사실 이게 시장의 하락 이유라면 받아라. 대신 중국과 미국의 무역 정면 충돌 이슈만큼만 피하면 된다. 만약에 금리 이슈만 있으면 받아라. 라는 부분으로 맨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되돌아봐서 보면은 금리 때문에 빠졌던 부분들은 상당 부분 다 메꿨던 상황이에요. 오히려 무역 분쟁 관련된 노이즈들이 처음에는 세게 반영이 됐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 반영되는 진폭이 좀 낮은 상황입니다. 오늘 방송 초반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역 분쟁 노이즈가 계속적으로 쌓이고 있는 상황이면 이 금리 상승이 저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역설적으로 읽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고요. 지금 문호신 재무장관이 중국 가 있죠. 중국 왜 가 있을까요? 시진핑이랑 멱살 잡고 싸우려고 간 건 아닐 겁니다. 그럼 왜 갔을까를 생각해 봐야죠. 지금 논의하러 간 겁니다. 협상하러 간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장에서 읽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 지금 금리 올라가는 거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사실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여전히 방향성을 좀 상향으로 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여기서 떨어진다라고 보는 시각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금리 레벨이 3%입니다.
장기 롱텀 금리에 근접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채권 수익률이 금리보다는 조금 더 높은 게 정상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유지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금리발 시장의 충격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에는 상당히 큰 무리가 존재한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좀 불편한 사실은 대한민국 금리보다 높은 미금리를 보고 있다라는 점인데 예. 이런 부분들은 대한민국 펀더멘탈이 좀 약할 때는 유출 요인으로 분명히 작용을 할 겁니다. 근데 우리 지금 대한민국 펀더멘탈 약하다라고 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오히려 우리 지금 디스카운트 해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시장이면 금리 역전에 관련된 위험도 과거만큼 크지는 않다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차트 몇 개 한번 보시면은요. 예. 지금 이론상으로 보면요. 금리가 이렇게 뛰고 있으면 이거는 미 금리에서 이 일반적인 나머지 국가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고 있는 나머지 통화들의 금리를 산술 평균한 겁니다. 이걸 빼준 거예요. 이거 뺀 게 한 2%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하네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고 있는 유로, 엔화, 그 이후에 코로나 쭉쭉쭉 나가는 것들 있죠. 그 부분들의 금리의 산술 평균은 1%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 채권 수익률의 이 퍼포먼스가 상당히 좀 크게 나오고 있는 구간이면 과거 움직임과 한번 같이 비교해서 물론 어긋나는 구간이 어긋나는 구간이라기보다는 조금 괴리가 벌어져서 나오는 구간이 존재하기는 합니다만 방향은 같습니다. 예. 이거는 누가 봐도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근데 최근 보시게 되면 방향 자체가 달라요. 이 방향 자체가 다른 부분을 이유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트럼프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좀 이따 트럼프 얘기 좀 하겠습니다만 지금 둘 중에 하나는 제자리를 잡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제자리를 잡아주는 첫 번째 케이스 뭐가 될까요? 얘가 좀 빠지든가. 네, 금리가. 네. 네. 근데 우리 지금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 금리가 빠질 가능성이 별로 없죠. 네. 그리고 지금 이 그림은 미 국채 수익률에서 나머지 국가들의 국채 수익률을 뺀 거니까 네. 나머지 국가들의 국채 수익률이 좀 올라오든가. 네. 그러면은 이런 그림이 분명히 나오겠죠. 또 하나 바로잡을 수 있는 거. 달러가 예, 뛰든가. 근데 저희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달러 무지막지하게 튀기 시작하면 시장 꺾는다라는 말씀을 다들 기억하고 계실 테니까 1번이 좋아, 2번이 좋아 라고 물어보면 1번이 좋아요 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 보고 어제 시장이 놀라지 않았던 이유는 어제 미증시 안 놀랐잖아요. 놀라지 않았던 이유는 지금 여기서 달러가 뛰면서 위험자산들이 유구장창 이제 나가 떨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는 부분을 알고 있는 거죠. 물론 역효과는 있습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원화가 원치 않는 초강세로 흘러갑니다. 근데 우리 이거 처음 보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통화단에 있어서 이제 끝단에 서 있는 그냥 짜투리 통화 정도 됩니다. 우리가 통화 바스켓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글로벌리 교역량에서 어마무시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치우쳐서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을 계속적으로 반복해가는 이 힘이 없는 통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 보고 약간의 불편함들을 안고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큰 걸 보면 지금 달러가 뛰든지 금리가 오르든지 라는 부분 둘 중에 하나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그림 하나 보도록 하죠. 지금 달러 인덱스 내에서 가장 비중 큰 거는 유로입니다. 예. 그러면 유로하고 달러는 즉 역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유로화의 투기적 포지션을 한번 보시게 되면 역사상 유례가 없는 유로화의 이 매수 배팅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 유로화가 강세로 간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달러는 어디로 갈까요? 반대 포지션이라고 예. 말씀드렸죠. 지금 달러의 투기적 포지션은 음수로 들어가 있습니다. 매도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과하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선가 유로에 대한 매수 포지션이 줄고 달러에 대한 숏 포지션이 롱 포지션으로 반전되는 시점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중요한 건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시장에서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움직임에 달러마저 올라가면 우리 시장 굉장히 어려워지는 시장이 될 겁니다. 글로벌 시장 마찬가지 움직임일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런 그림들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 트럼프도 거기에 한몫 거들고 있는 겁니다. 자기 밖으로 챙기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시장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주장하고 있는 감세한
원래 공화당은 작은 정부를 추구하죠. 그래서 지금 이 속도대로 가게 되면 적자가 이 속도로 쌓입니다. 그러면 달러에 대한 이거는 약세 요인이거든요. 재정 적자가 저렇게 쌓이면 우리가 만약에 저 정도의 재정 적자를 쌓으면 죽습니다. 근데 달러의 발권력을 갖고 있는 미국이니까 저 정도의 재정 적자를 용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적자가 저 정도 쌓이는 이 스케줄을 갖고 있으면 달러가 급격하게 강세로 반전될 수 있는 그림을 그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3% 올랐다. 뭐 이 자리에서 크게 올라갈 만한 업사이드를 그릴 만한 롱텀 금리 수준도 아니고 이 정도 금리에 온 게 뭐 화들짝 놀랄 만한 일도 아니다. 2.9% 보다가 3% 받다고 아이고 깜짝이야 이럴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냥 마디목 가격이에요. 3%라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미 3%에 근접한 금리를 보고 있었고 이 바깥으로 크게 벗어날 구간을 보고 있지 않고 적어도 지금 달러가 동반 급등하고 있는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이 금리 3% 이슈 가지고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기존의 시가 그대로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어쨌든 가장 부담되는 뉴스입니다. 미국의 국채금리의 새로운 상승세 우려감인데요. 장영혁 팀장님께 드린 질문에 대한 답변은 괜찮아 였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오늘 장 전략 정리해서 한마디 얘기해 주세요. 네. 저한테 좀 불만 섞인 시각을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설명회 한번 가보니까 당신이 바이오를 안 좋게 얘기해서 바이오가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럼 좋게 얘기해 주세요. 제가 그럴 정도 힘이 되면 제가 여기서 방송 안 하죠.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시장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읽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확실한 바이오의 변동성이 생긴 거는 뭐 분명한 거고요. 이 부분을 뭐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과도한 쏠림의 해소로 읽는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이거는 분명히 호재입니다. 한쪽만 올라가는 역효과를 더 커져서 말 그대로 버블이 그냥 터져버리기 전에 미리 잡았다라는 점은 반드시 뭐 시장에서 인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쏠림의 분산이 다른 쪽으로 시세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기회를 찾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또 뭐 현대차 얘기도 이어지는 시간에 또 여러 가지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 팀장님하고도 변화가 있으면 지배구조 얘기는 계속 관심이 있으니까 또 얘기하도록 하죠. 마켓 시그널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의 장영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